여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가 얼어 죽어요. 현관 앞에서 산모는 갓난아이를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지금 당장 나가. 출산한 지 일주일. 그녀는 가족이라 믿었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기 가방 속에 숨겨진 봉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절대 알면 안 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으면서도 비밀을 숨겨주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서초동. 이지은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38주차. 배는 터질 듯 불러왔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또 거기 서 있니? 배 무거운데 앉아 있어야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64세 나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우리 손주 만약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박순자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지은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죠. 이지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에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언니가 지은의 과자를 훔쳐먹고 오히려 지은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선생님은 언니의 말만 믿었고 지은은 일주일간 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언니의 사물함 자물쇠를 머리핀으로 따는 법을 익혔습니다. 훔친 물건을 찾아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 15살에는 새로운 남자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들 방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몰래 그의 행동을 기록했고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냈으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교사는 경찰에 넘겨졌고 지은은 어린 나이에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25살에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림을 꾸렸고 작은 제약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보육원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지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등산 동호회에서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부모님은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교제 초반 지은은 민수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다가가려 하자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둬. 어차피 오래 못 살아. 그래도 병원에. 돈 아까워. 나중에 청소부가 치울 거야.
민수는 작은 생명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이 단지 무심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수의 친구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빚에 쫓겨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줘야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잖아요.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패한 놈은 알아서 책임져야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돈에 대한 집착도 유난히 강했습니다. 지은이 작은 선물이라도 사려고 하면 필요 없는 소비라며 제지했고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늘 가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을 알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교제 6개월 만에 민수가 청혼했고 지은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보다는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란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구나. 박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걱정 마. 내가 내 친정엄마가 되어줄게.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32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를 가졌습니다. 결혼 후 박순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직접 산부인과까지 따라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함께 울었고 그 작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속이 좀 편할 거야. 어머니, 새벽부터 이걸 언제? 괜찮아. 우리 지은이 편한 게 중요하지. 임신 7개월쯤 지은의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손이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손 아프시잖아요. 아니야. 우리 새끼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지은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 남편 강민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으며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무심했습니다. 아내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대화보다는 침묵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1월 3일 이지은은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윤, 넓은 하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찾아와 손주를 안아주었고 지은의 미역국을 직접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여기 식사 다 나오는데요. 아니야. 조리원 음식이 어디 엄마 손맛을 따라가겠니? 그리고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그날 아침 일찍 민수는 조리원으로 출발하기 전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은이랑 하윤이 데리러 갈게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박순자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조용히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가스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설치해둔 장치였습니다. 작은 전자식 타이머가 가스밸브에 연결되어 있었고 설정 시각은 오늘 밤 새벽 3시였습니다. 완벽해. 민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을 데리러 가는 사이
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보일러실 문을 닫고 나오는 민수를 박순자가 우연히 봤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뭐하니? 아, 보일러 온도 확인했어요. 아기한테 너무 덥지 않게요. 그래, 역시 세심하구나. 박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차를 몰고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기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타요. 지은은 하윤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30분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신발 벗지 마. 더러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들어오지 말라고. 박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전 산후조리원에서 손주를 안으며 눈물 흘리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꼭 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탁! 박순자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는 지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네. 어머니, 지금 무슨 이유 묻지 마. 그냥 내가 싫어졌어.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재수 없으니까 나가.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여보, 지은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현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박순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 빼앗아 올 거야. 내 돈이면 변호사 10명도 고용할 수 있어. 평생 그의 얼굴도 못 보게 해줄 테니 어디 한번 버텨봐. 지은의 품에서 하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박순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손주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빈칸에는 그녀의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빨리 안 찍어. 결국 지은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빼앗아든 박순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짐은 다 챙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져온 건 아기용품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 그럼 나가. 박순자는 차갑게 말하며 지은을 현관으로 떠밀었습니다. 지은이 아기 가방을 매려는 순간 박순자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잠깐. 그녀는 가방 안을 뒤적거리더니 기저귀 꾸러미 사이에 뭔가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지은이 보기 전에 재빨리 지퍼를 닫았습니다. 됐어. 가져가. 가방을 건네며 박순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저귀 다 쓰고 나서 제일 밑바닥을 봐. 네. 빨리 나가. 민수가 곧 올라올 거야. 지은은 아기를 안은 채 아기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센서 등조차 켜지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 밤 복도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지은은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채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하윤이는 추위에 떨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디건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입고 나온 얇은 환자복 위에 걸친 가디건이 전부였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입니다. 지은의 가슴은 젖이 불어 있었지만 이 추운 복도에서 수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대답 없음.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윤이가 너무 추워해요. 침묵. 지은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1월 밤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지갑도 핸드폰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모든 짐은 민수가 먼저 가져갔고 지은은 아기만 안고 나왔습니다. 당장 아기 분유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배고픔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기저귀 가방을 열었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에서 챙겨준 샘플 분유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기저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물티슈, 베넷 저고리, 여벌옷. 그때였습니다. 가방 제일 밑바닥에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지퍼백이었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자리를 옮겨 신문지를 풀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도 모두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강남구 오피스텔 2채, 용인시 단독주택 1채, 그리고 신문지 맨 밑에서 작은 USB와 은행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예금주 박순자, 잔액 3억 2,247만 원.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동산만 대충 계산해도 20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현금 3억까지. 왜 이걸 나한테? 그때 봉투 맨 밑바닥에 붙어있던 쪽지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진 쪽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쪽지 내용.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돈 들고 최대한 멀리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민수 그놈이 널 찾지 못하게 숨어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는 순간 놈이 널 찾아낸다. 하윤이를 살리고 싶으면 무조건 도망쳐라. 제발 살아남아라.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정도로 강하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망치라고? 민수가 날 찾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3일 후 서울역 근처 모텔. 지은은 등기권리증 중 하나를 담보로
급전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불법 사채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모텔에 방을 잡고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내셨을까? 왜 재산을 몰래 숨겨주신 걸까? 민수가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TV를 켜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화면에 비친 것은 시댁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거주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는 폭발 직전 집 밖으로 나왔으나 유독가스를 다량 흡입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은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경고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라. 민수가 널 찾아낸다. 같은 날 밤 국립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지은은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를 포대기에 싸매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그녀의 상태가 위중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 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을 억누르는 것처럼 지은은 계단 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것처럼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민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복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 몇 달, 아니 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정말 걱정이 되네요.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납품이 지연된 물건을 확인하는 것처럼 지은은 그 톤의 변화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아직이야. 의사가 몇 달 걸릴 수도 있대. 경찰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실수한 걸로 알고 있어. 그 여자? 이지은? 아직 못 찾았어. 등기권리증이랑 USB 먼저 찾아야 해. 그거 없으면 다 물거품이야.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찾는다고? 지은은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병원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뒤쫓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가까스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포대기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기저귀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USB, 통장 사본, 그리고 시어머니의 쪽지. 민수가 이걸 찾고 있어.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라고 했어. 지은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가스 폭발 사고, 민수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찾아야 한다는 전화 통화. 설마, 끔찍한 추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은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 빌린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USB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스캔된 문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형, 나 돈 좀 빌려줘. 5천만 원만. 또, 강민수, 너 지난달에도 3천 빌려갔잖아. 이번만. 진짜 이번만. 주식으로 다 날렸어. 미친놈. 주식을 왜 해? 어머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형 제발.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진짜 뭔데? 신체 포기 각서 썼어. 뭐? 너 미쳤냐? 지은은 두 번째 통화 녹취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번에 5천 빌려드렸죠? 예. 이자 포함 7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각서대로 집행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각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신장 하나, 간 일부. 시세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발. 한 달만. 2달 드릴게요. 그 대신 이자 더 붙어요. 총 1억. 11월 말까지. 못 갚으면 병원 예약해 놓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강민수 명의 계좌.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사채 이자 상환에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출금된 거래 기록이었다. 네 번째 파일에는 손글씨 메모 사진이 있었다. 신체 포기 각서. 채무자 강민수 1988.03 15. 채권자 캐피탈 대표. 채무 금액 7천만 원 2023년 11월 30일까지. 미상환 시 신장 1개, 간 일부 적출동의. 다섯 번째 파일은 한 남자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강민수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은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지은이가 임신 7개월일 때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 1억. 11월 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살해를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했던 것입니다. 11월 말까지 1억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에게 신장과 간을 내줘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은 28억. 민수에게 어머니는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파일에는 캡처된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순자 재산 목록. 서초 상가 12억 재개발 확정 시 20억 예상. 강남 오피스텔 2채 8억. 용인 주택 5억. 현금성 자산 3억. 합계 28억 재개발 시 36억. 계획. 1단계 가스 사고로 위장의 순자를 제거. 2단계 산후 우울증으로 투신. 지은 제거. 3단계 상속 완료 후 해외 이주하여 생활. 지은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가스 사고로 위장해 죽입니다. 그러면 아들인 민수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 지은이를 산후 우울증으로 위장해 죽입니다. 보험금까지 챙깁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내연녀와 함께 해외로 도피합니다. 미친. 이 미친.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위한 도구로만 봤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USB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 민수가 병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하윤이를 모텔 프런트 아주머니에게 5만 원을 주고 부탁하여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집안은 화재 흔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을린 벽지, 깨진 유리창, 물에 젖은 가구들. 하지만 안방은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서랍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삼성생명 보험증권, 종신보험으로 이지은 사망 시 5억 원. 수익자는 강민수로 되어 있었고 출산 2달 전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KB와 재보험 박순자 사망 시 7억 원. 수익자는 역시 강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5억 더하기 7억, 12억. 여기에 시어머니 재산 28억까지 합치면 40억. 사채 빚 1억을 갚고도 39억이 남습니다. 그 돈을 위해, 아니 정확히는 신장과 간을 지키기 위해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민수의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만 쓰는 노트북이라 방심했던 모양입니다. 바탕화면에 개인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채업자 최종 경고. 11월 30일까지 1억. 못 갚으면 병원 예약 확정. 어머니 재산 28억 보험금 12억 40억.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7월 10일.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폐기능이 약하여 가스 흡입 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지은이 출산 직후가 최적기로 11월 초 실행. 11월 말 빚상환 기한 전 모든 것 정리. 9월 1일. 지은 보험 가입 완료함으로써 산후우울증 투신 자살 위장 가능. 어머니 사고 지은 자살 재산 정리 빚상환이라는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다. 11월 3일. 지은이의 퇴원 날을 D-데이로 확정. 어머니만 집에 있는 완벽한 타이밍인 날을 잡았다. 오늘만 넘기면 신장 떼어내는 일 없음. 텍스트 파일에 날짜별로 정리된 살인 계획을 본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답게 수첩 대신 아무 없는 텍스트 파일로 모든 걸 기록해뒀습니다. 누가 내 노트북을 볼 리 없다는 자만이었겠죠. 다음으로 카카오톡 PC를 실행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목록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사진 속 여자일 것입니다. 대화를 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카카오톡 대화. 2024년 10월 28일. 오빠, 진짜 11월에 다 정리되는 거 맞아? 응. 11월 3일이면 끝나. 그럼 진짜 우리 발리 가는 거야? 40억 챙겨서? 당연하지. 어머니 재산 28억에 보험금 12억. 딱 40억. 근데 와이프는? 진짜 죽이는 거야? 어머니 사고 나고 2주 후쯤. 산후우울증으로 투신했다고 하면 돼. 무섭다. 근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완벽하게 준비했어. 2024년 11월 1일. 오빠 이틀 남았다. 11월 3일 새벽 3시에 타이머 작동하게 해뒀어. 수진 진짜 가스 폭발로 죽어. 어머니 폐기능 약해서
유독가스만 마셔도 끝이야. 오빠 천재 아니야? 11월 말까지 재산 정리하면 사채 갚고 우리 발리 가는 거야. 기대된다. 빨리 11월 3일 됐으면. 2024년 11월 3일 오후 7시. 됐어. 어머니 중환자실. 헐 진짜 곧 죽을 거야.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대. 그럼 이제 와이프 차례. 아니 문제 생겼어. 그 여자가 등기권리증이랑 USB 들고 도망갔어. 뭐 어떻게? 찾는 중이야. 그것만 찾으면 다 끝나.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출산일까지 계산해서 보험 가입 시기까지 맞춰서 가스 폭발 시간까지 설정해서 이 미친놈.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빨리 노트북과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넣고 안방 장롱 안으로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장롱 틈새로 보이는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왜?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민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PC였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태블릿, 거실 서재에 두고 다녔는데 왜 침실에? 민수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이 자동 실행됐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민수는 모든 기기에 카카오톡을 동기화해서 쓰는구나. 그때 장롱 틈새 사이로 태블릿 화면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세워놓고 메시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수진과의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새 메시지. 오빠 언제 와? 빨리 보고 싶어요. 민수가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큰 글씨가 장롱 틈새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노인네가 생각보다 즐겨서. 그래도 곧 죽을 거 아니야? 의사가 그랬잖아. 그래야지. 빨리 죽어야 보험금 나오고 재산 정리하고 우리 떠날 수 있으니까. 오빠 진짜 발리 가는 거 맞지? 키읔키읔 리조트에서 매일 놀고. 당연하지. 4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와. 근데 오빠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곧 정리할 거야. 산후 우울증으로 투신했다고 하면 돼. 보험금 5억도 챙기고. 오빠 진짜 천재 키읔키읔키읔 사랑해. 나도. 내일 모레쯤 다 정리되면 바로 갈게. 민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태블릿을 침대 옆에 세워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장롱에서 나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다시 장롱으로 숨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와 태블릿을 잠깐 확인하더니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롱 안에서 지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함에 방금 전송한 스크린샷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지은은 장롱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사설탐정 사무소. 박 실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박 실장은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USB, 보험증서, 노트북에서 캡처한 계획,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태블릿 대화 녹음 파일,
박 실장은 묵묵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돋보기로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USB를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10분 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실장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자면 USB와 계획에 대한 메모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과 녹음 파일은 피의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타이핑한 내용이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내연녀 수진과의 대화는 공모 증거로 충분합니다. 박 실장이 안경을 벗으며 지은을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 고소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유죄 판결입니까? 확실한 유죄 판결이요. 그렇다면 현재 증거만으로는 70%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좋으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100%가 되나요? 자백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과정이 녹음 녹화된다면 법정에서 절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박 실장이 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함정 수사를 제안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도록 상황을 설계하는 겁니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해주세요. 박 실장은 지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의뢰비는 500만 원입니다. 카메라 설치, 병원 섭외, 인력 동원 포함입니다. 실패해도 환불은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박 실장이 제안한 계획은 간단했지만 치밀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경찰에 진술하는 상황이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살아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요.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박 실장은 병원 평면도를 펼쳤습니다. 본관 중환자실이 아니라 별관 1인실을 빌립니다. 거기에 가짜 환자를 눕혀두고 민수 씨에게 어머니가 깨어났다고 전화합니다. 그럼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성을 잃고 병실로 달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한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지은은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녹음과 녹화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병실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혜인 씨가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박 실장은 친분이 있었던 병원 보안팀장의 도움으로 별관 1인실 하나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베개와 이불로 만든 사람 형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구석, 에어컨 안, 침대 밑, 총 5대의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녹음기도 3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 실장의 여성 직원이 간호사복을 입고 대기했습니다. 지은은 옆방 304호에서 모니터로 305호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공중전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수 씨 보호자님 맞으시죠? 국립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박순자 환자분께서 오늘 오전 11시경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말씀은 어려우시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십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깨어나자마자 계속 아들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경찰 담당 형사님을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경찰을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네. 무언가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30분 후 별관 305 앞.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305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옆방 모니터로 지켜보던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 민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침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 속 형상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깨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제 말 들리세요? 대답 없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형사를 찾으셨다면서요? 민수는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고, 지금 와서 저만 감옥 가면 뭐가 달라져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지은이도 이미 상처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침대 위 베개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타이밍이 왜 이래? 효자의 탈을 벗어던진 목소리였습니다. 11월 말까지 딱 보름 남았는데 어머니만 조용히 가시면 됐는데 그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깨어나시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하고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계획대로만 됐으면 지금쯤 발리였는데 수진이랑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무적이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습니다. 그때 강민수 씨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야. 내 아내. 지은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 이건 다 내가 꾸민 거야. 뭐? 무슨? 지은은 벽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침대가 드러났습니다. 텅 빈 침대, 베개로 만든 가짜 형상. 다 들었어. 방금 내가 한 말.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획대로만 됐으면 지금쯤 발리였는데 수진이랑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었을 텐데 민수 자신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녹음했어? 응. 아주 깨끗하게. 11월 말까지 딱 보름 남았는데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 이런 것도 다 녹음됐어.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내가 서재에 숨겨둔 보험 증서. 나 5억, 어머니 7억.
그건 수첩도 있어. 가스밸브 조작 연습했다는 거. 날짜까지 다 적어놨더라. 지은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랑 통화한 것도 녹음했어. 40억 챙겨서 발리 가겠다고 한 거.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오해야. 내가 설명을. 오해? 지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오해야? 나를 투신시키려 한 게 오해야? 나는 존속살인 미수, 살인교사, 보험 사기. 강민수, 넌 이제 끝났어. 민수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다 지워. 당장 지워. 그의 손이 지은의 목을 향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해. 병원이야. 박 실장이 민수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제복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씨 긴급 체포합니다. 존속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이거 나 함정이야. 나 억울해. 민수는 바닥에 깔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해? 어머니는? 나는? 하윤이는? 걱정 마. 어머니 깨어나시면 다 증언하실 거야. 넌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은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녹화 파일 5개, 녹음 파일 3개, 모두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 완료했습니다. 피의자 자백 내용 총 18분 32초 확보. 박 실장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1심에서 징역 15년 이상 구형 가능합니다. 존속살인 미수는 중죄라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실형 확정될 겁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청 받으실 겁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세요. 박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 일일 뿐입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셔야 진짜 끝이에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구속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고 언론은 연일 친모 살해 시도 페르나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여전히 그녀의 입에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이지만 약한 박동을 그려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윤이가 뒤집기 했어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 민수는 구속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발 눈 떠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하윤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생후 3개월.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서 오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네.
지은은 하윤이를 안고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박순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지은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에 꽂혀 있던 관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지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의 거칠고 마른 손이 천천히 움직여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여기 있어요. 무사해요. 어머니가 지켜주셨잖아요. 지은은 품에 안은 하윤이를 시어머니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기, 평화롭게 잠든 얼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윤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구속됐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 저한테 하려던 짓 다 밝혀졌어요.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절 살리셨어요. 하윤이를 살리셨어요. 어머니는 영웅이에요. 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친모를 살해하려 했고 아내를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하려 계획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공범 박수진에게는 범행교사 및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수진은 강민수의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추겼으며 범행 후 해외 도피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민수 옆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죠. 박순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가족과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 가족. 몇 개월 후 지은과 박순자 그리고 하윤이는 시댁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박순자는 마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기는 처음이네. 예뻐요, 어머니? 응. 하윤이 뛰어놀기 딱 좋겠어.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조기구이, 된장찌개, 나물 반찬. 시어머니가 예전에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와, 우리 며느리 솜씨 늘었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윤아, 맛있니? 박순자는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고맙다.
무슨 말씀을? 나 같은 늙은이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줘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살리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박순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재판 이후 첫 면회를 가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가셔도 돼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봐야 해. 마지막으로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석 달 만에 머리가 반백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순자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평생 용서 못할 거야. 하지만 너도 내 아들이었어. 그게 가장 슬퍼. 박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박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짜로. 네, 어머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2026년 3월 봄. 지은아. 네. 행복하니?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나도.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자. 우리.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장 구석, 작년 겨울 죽은 줄 알았던 화단에서 노란 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였습니다. 어머니, 개나리가 피었어요.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겨울을 이겨낸 거야.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난 꽃.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예쁘다. 박순자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피어났어. 이 꽃처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하윤이의 옹알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 간다. 우리 하윤이. 박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잠시 더 마당에 남아 개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하늘 안을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